네, 오늘은 온도 환경과 광환경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2시간 이상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시간이 대충? 그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온도 환경은 좀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온도 환경, 광환경이. 그래서 어쨌든 빨리 나가면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온도와 대사작용인데요. 어쨌든 뭐 온도라는 건 작물의 생육에서 되게 그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온도라는 게 생육 온도라는 게 안 맞으면 작물이 잘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작물별로 보면 이렇게 고온성 작물도 있고 저온성 작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온성 작물을 예를 들면 뭐 저온성 환경에다 갖다 놓으면 얘가 얼어 죽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도와 작물에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다. 여기 보면 뭐 온도와 대사작용이라는 이제 큰 타이틀이 있던데, 이게 대사라는 게 뭘까요? 대사가 이제 원래 그 생명체 내에서 그 어떤 우리 뭐 광합성 작용, 그다음에 뭐 이화작용, 그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화학 작용들, 화학 반응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사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광합성, 예를 들면 질소 동화작용, 그다음에 뭐 어떤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은 동화라 그래요. 동화. 그리고 이제 이화라는 거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쪼개는 개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화는 이제 작은 거를 크게 만드는, 합성하는 개념이고, 이화는 이제 큰 거를 작은 걸로 쪼개는 그런 어떤 모양이 이제 이화다. 그래서 이제 호흡작용 같은 거. 호흡작용은 결국 이제 그 포도당이라는 그 기질을 써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걔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산화탄소로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분해가 되는 거지, 영양분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화작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물의 생장은 여러 생리작용의 종합적인 귀결이다. 뭐,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생리작용에 대한 주요 온도는 각각 다르다. 뭐, 광합성에 적합한 온도, 뭐, 호흡에 적합한 온도, 그 다음에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온도, 그리고 식물별로도 그 안에서 보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요 온도는 다 다르다. 온도계수라는 게 이제 Q10이라고 있는데, 이제 온도가 10도씩 상승하는 데 따르는 이화학적 반응이나 생리작용의 증가 배수. 뭐, 이렇게 쓰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2도씨에서 뭐, 좀 추운 날씨, 뭐, 추운 정도 온도겠죠? 2도씨. 2도씨에서 하루에 생장하는 게 예를 들면 2cm 자라, 예를 들면, 뭐, 2mm 자란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12도씨에서 하루에 생장하는 게 6cm야, 아니 6mm야. 그럼 3배가 되잖아요. 그럼 Q10은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 Q10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Q10이 공식이 원래 있는데, Q10이라는 거는 R1분의 R2고, 요거에 이제 지수예요, 지수. T2-T1 분의 10. 이제 요런 공식이 있어요, 요런 공식.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걸 좀 넣어보자고. 예를 들면, T2가 예를 들면 12도라 그랬고, T1이 뭐 2도라 그랬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그리고 요 T2일 때, 요 R2에 해당하는 거. 이제 R2가 이제 결국은 반응이거든요. 반응 속도. 얘가 6mm 정도 자란다고 아까 이제 가정을 했고, 얘가 2mm 자란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Q10이 얼마냐? 예를 들면, 요거는 그 Q10은 온도가 10도 변할 때니까 얘가 2도씨고 12도씨니까 10도씨 변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10도씨 변할 때 얘가 몇 배수로 늘어나느냐, 이제 결국 그 얘기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R1분의 R2는 2분의 6인 거지, 그죠? 2분의 6. 이게 반응 속도야, 일종의 얘가. 얘가 일종의 얘를 룰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생장 길이? 생장 길이. 얘가 이제 생장 길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반응 속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분의 6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T2-T1은
12만에서 12니까 10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10이고. 그죠?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3이잖아. 3배라는 거거든, 이게. 얘는, 이거는 어떤 반응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거는 2도씩 올라갈 때 더 많이 변하는 그런 값이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생장률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생장, 거리? 아니, 뭐 생장거리라나? 뭐 생장, 인지? 요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변한 거지만, 예를 들면 과실의 무게가 이런 R1, R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꽃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응? 화방의 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바뀐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Q10이라는 거는 이 온도가 10도 변할 때, 이렇게 2도에서 12도, 10도 변할 때 얘가 몇 배 바뀌느냐, 이 반응 속도가. 물론 여기가 3도가 되고 여기가 5도가 돼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바뀌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식은 제너럴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 10도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10도만 생각할 때는 얘는 딱 봐도 3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인 거야. 근데 이제 이 공식이 없을 때 예를 들면 3도만큼만 변했는데, 얘가 얼마가 변했는지 이거를 Q10을 계산하려면, 그때 이제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온도 계수라 그런다. 온도가 10도씩 늘어날 때 반응 속도의 B는 얼마나 변하느냐. 그 얘기. 근데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뒤에 문제풀이에 나옵니까? 제가 살펴보질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속도. 온도하고 광합성 속도하고는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광합성이 늘어나요. 그죠? 다른 조건이 고정됐다고 봤을 때. 근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저온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딱 광합성하기에 좋은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도를 지나면 오히려 광합성 자체보다도 호흡이 늘기 때문에 순광합성이 줄어드는 거죠. 순광합성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감소를 하지. 왜냐면 호흡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순광합성이라는 게 뭐였죠? 순광합성은 총광합성에서, 그죠? 총광합성 속도에서 호흡 속도를 빼잖아요, 보통. 그래서 눈에 보이는 광합성 그런 표현 어디 있죠? 교과서에 보면. 그게 이제 순광합성인데, 겉으로 보이는 광합성. 예를 들면 아마 그런 표현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외견상 광합성 그런 표현. 근데 어쨌든 그거는 총광합성에서 호흡 속도만큼을 뺀다. 그래서 원래 온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온도가 T잖아요. 온도가 증가하고 여기가 광합성 속도야.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근데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 커브가 완만해지다가 어느 딱 지점을 가면은 이때부터 광합성이 이렇게 줄어들더라. 응? 그런 개념이에요. 요쪽이 이제 저온이 되겠죠. 식물 입장에서 저온. 적당한 온도. 그거를 지나면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광합성도 준다. 저온을 넘어서 고온이 되면 호흡 속도가 오히려 이제 요 뒤에요. 이건 오타인 거겠죠. 오타죠. 저온을 넘었어. 그럼 고온이 되면 호흡 속도는 오히려 증가한다요.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아. 이 프린트물을 보니까 오타가 무진장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배울 때 몰랐는데 잘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는 그 생장 속도, 온도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생장 속도는 결국 광합성 속도라고 보면 돼. 광합성이 잘 되면 생장도 늘어나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총광합성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요게 위에 요 커브가 보면 이제 총광합성인데 요거는 어떤 적정 온도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질 않아. 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적정 온도를 지나서 호흡은 갑자기 늘어. 그래서 요거는 호흡 커브인 거고 요거는 총광합성 커브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 요 하늘색에 해당되는 게 이제 외견상 광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요렇게 표시하면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만큼 높이, 요만큼 높이, 요만큼 높이, 요만큼 높이 있잖아요.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매칭을 시키면 요 그래프가 나와요. 응? 요걸 자르면 돼.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견상 강압성 나오죠? 외견상 강압성은 최저 온도일 때, 뭐 최저니까 거의 없는 거고, 강압성이. 강압성이 시작을 안 한 거지,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때 최저 온도일 때 맥스를, 최고를 찍다가 최고 온도에서는 이 호흡 때문에, 호흡이 너무 늘어나서 광합성을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된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된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양분의 흡수이행과 증산작용.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제 양분의 흡수 이행도 증가를 하지만 뭐 아까 뭐 계속 얘기 나온 거예요. 오히려 저온보다도 온도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식물이 너무 더운 거야. 뭐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겠죠. 식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양분 흡수를 안 하려 그래. 아유, 먹는 것도 귀찮은 거 있잖아요. 너무 더우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수분의 흡수와 이동이 증대되고 염내 수증 기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뭐 여러분 이제 식물은 계속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종착지는 잎이거든. 근데 잎인데 온도가 너무 상승을 해. 온도가 상승을 하면 또 더 많이 뿌리에서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최종 그 목적지인 잎에는 그 물이 많이 모여 있을 거야, 물이. 그게 이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증산인 거지. 잎에서 물이 날아가는 현상을, 그게 이제 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식물체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증산량도 당연히 늘겠죠. 그죠? 왜냐면 식물은 몸이 뜨거워져.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대기 환경이 너무 올라가면은 자기도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열을 발산을 해야 돼. 열을 발산하는 수단. 식물은 뭐 어디 가서 뭐 얼음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몸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 잠열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온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1g이 증발이 되면 뭐 책에 나와 있는데 586칼로리의 열이 그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얘가 그만큼 흡수하면서 체온을 뺏어간다. 식물 입장에서. 그런 개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증산을 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 그죠? 자, 유효 온도. 그러니까 온도에는, 주요 온도에는 최고 온도, 최저 온도, 그 다음에 최적 온도가 있겠죠. 뭐 최고 온도는 말 그대로 제일 높은 온도.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갈 때 이거 이상이면 죽어. 최저 온도도 이거 이상이면 죽어.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이게. 그리고 그 가운데쯤 어딘가에 최적 온도가 있겠죠. 그죠? 작물이 잘 살 수 있는 온도. 그리고 이제 유효 온도는 작물의 생육과 생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도. 그래서 이제 최고 온도와 최적 온도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유효 온도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가능한 한 최적 온도에 가깝게 재배하는 것이 좋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 근데 이제 식물에서 중요한 온도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적산 온도. 적산 온도인데, 그거에 앞서서 이게 뒤에 나오나? 저기 페이지 195회에 보면 주요 온도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가.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최저 온도, 최적 온도, 최고 온도 뭐 이런 게 보여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것만 딱 봐도 벼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 최적 온도, 최고 온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가 낮아. 그 다음에 최적 온도도 낮고 최고 온도도 낮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벼 같은 거는 봄에 심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거기에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해서 살 수 있는 거고, 보리는 주로 가을에, 그죠? 벼를 다 재배한 수확한 이후에 하잖아요. 그럼 얘는 추운 겨울에 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최저 온도 이런 데서도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식물이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완두 같은 거 보면 최저 온도가 많이 낮네요. 그죠?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식물을 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온도가 어떻게 보면 적산 온도예요. 적산 온도. 그러니까 작물의 발화부터 성숙기까지의 생육 기간 중에서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온도.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에 파종을 한 4월달? 4월달이든 그때쯤 했어. 그래서 모내기를 5월달쯤 했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분월도 하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숙이 돼서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최고 성숙도에 오르는 데까지, 그때까지 온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럼 이제 벼 같은 경우는 0도씨 이상이겠지. 당연히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적이 거의 없겠죠. 여름 작물이니까. 그걸 다 더하는 거야. 일마다. 매일 1월, 3월 달에,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면 4월 달에 평균 온도가 7도. 이 두 번째 날은 9도.
그다음에 뭐 10몇 도 이렇게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여름에는 뭐 평균 온도가 한 20몇 도 되겠죠? 밤 온도하고 낮 온도에 있으니까 그런 걸 쫙 더하면은 벼 같은 경우는 한 3,500도에서 4,500도 정도 그 정도의 이런 열이 이 정도의 온도가 그 제공이 돼야만 얘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게 적산 온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같은 거, 그 다음에 메밀 같은 거, 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온도가 다 다르죠? 근데 그 메밀 같은 건 왜 이렇게 낮느냐? 메밀은 생육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얘는 좀 추울 때 자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자라는 거잖아요. 봄부터 심어가지고 거의 10월 달 뭐 이때까지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적산 온도가 큰 거고, 이제 추파맹류는 기간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짧은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짧은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봄작물, 뭐 봄보리 이런 식으로 생육에 필요한 그럼 마이너스 온도에서는 그거는 빼고 그런 날짜는 빼고 오로지 그 0도씨 이상 0도씨 이상 온도만, 네, 그런 거만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온도와 작물 생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기온의 변화 이런 거는 뭐 빨리 넘어갈게요. 8월이 가장 높대요. 그다음에 1월이 가장 낮대요. 이게 평균 온도예요, 월. 그리고 최저 기온은 작물의 월동을 지배한다. 그죠? 최저 온도에 못 버티면 죽으니까 월동하는 작물은 이 최저 온도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 무상 기간은 소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일변화는 뭐 하루 중에서도 최저 기온이 있고 최고 기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 그러잖아요. 5시경?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해 뜨는 시간이 대충 한 6시쯤 될 거예요. 여름하고 겨울 다 합치면 한 6시쯤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대충 5시라고 일단 교과서에 돼 있으니까 최고 기온은 오후 2, 3시. 그리고 일 평균 기온에 해당되는 거 그거는 한 오전 9시경. 뭐 요때가 이렇게 평균 기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온은 물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은 그 예를 들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보다는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하수를 직접 주게 되면 작물이 냉해를 받기 쉽다. 뭐 그런 얘기. 왜냐면 작물의 어떤 그 최저 온도 이런 거에 보면 조금 높은 작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여름 작물에 예를 들면 지하수 아주 찬 거를 공급을 하면 좀 작물이 냉해를 받기 쉽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고 또 빨리 또 식지도 않아. 그죠?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온은 온도 대비 최고나 최저 기온보다는 한 2시간 정도 늦게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물의 최고 온도, 물의 최저 온도는 그 공기의 그 기온, 대기의 기온보다 2, 3시간 뒤에 나타난다. 이런 정도를 알면 되시고, 지온. 토양의 빛깔이 진하면 지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함수량이 높으면 물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은 지온이 좀 떨어진다. 왜냐면 얘가 좀 중화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 대신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변화의 폭은 적어진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약간 물리적인 상식만 있으시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땅속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온의 변화가 좀 작죠? 그죠? 그래서 월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기온의 변화가 막 그 밖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우면, 만약에 그렇게 추우면 그 곰들이 그 야생에서 그냥 자지 굳이 땅속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어쨌든 온도 변화가 적어진다. 뭐 남쪽에 햇볕 받는 쪽이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뭐 그 얘기. 첫 번째는 이해가 안 하는데요. 토양의 빛깔이 진하면 지온이 높다. 일단 이제 토양의 빛깔이 이제 검은색이 빛을 잘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햇볕이 내리면 하얀 거는 좀 약간 반사를 시키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배웠죠? 검은색은 예를 들면 흡수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온이 더 높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작물 체온은 뭐 흐린 날과 음지에서의 작물 체온은 기온보다 낮다. 뭐 요거는 좀 까다로운데 요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 맑은 날, 그 다음에 양지에서 작물 체온은 대기 온도보다 뜨겁죠.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거 반대니까. 여름 고온기의 열사를 유발하는 요인. 그러니까 여름철에 맑은 날에는 아까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작물 체온이 기온보다도 무려 14도 내지 11도에서 14도씩 높아진대요.
그 작물이 자기가 살려고 증산을 하는 거야. 증산해서 몸에 열을 식히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변온과 작물생리. 야간의 온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야간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뭐 여기서 이제 너무라는 말이 뭐 빠진 거겠지. 좀 낮은 경우에는 무기 성분의 흡수가 감퇴한다. 원래 뭐 낮에도 마찬가지야. 낮에도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그 식물이 무기 성분의 흡수를 잘 못해요. 이게 비료잖아요. 비료 성분. 마찬가지로 야간도 마찬가지지. 온도가 적당해야 이런 흡수를 잘하는 거지. 온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감퇴가 되고, 뭐 이거를 외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순서로 감퇴가 된대요. 요 밑에 K2O, 뭐 규산, 뭐 암모니아, 뭐 그죠? 질소 이런 성분, 이런 순으로 감퇴가 되더라. 그런데 이제 변온이 어느 정도 큰 것이 동화 물질의 축적이 많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화라는 건 결국 이제 그 광합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합성을 하면 식물이 그거를 잎에 갖고 있어, 처음에는. 잎에 갖고 있어. 이제 활발히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은 결국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당을 만들어, 잎에서. 잎에서 열심히 이제 햇볕을 받아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 근데 이제 포도당을 계속 많이 갖고 있으면 얘가 삼투압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물에 녹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를 일시적으로 전분으로 저장을 해요. 전분으로 저장을 하면 얘는 이런 그 삼투압을 높이는 효과하고는 관계가 없어. 얘는 물에 녹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분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기온이 떨어져. 이제 야간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낮에도 일부는 뭐 저기 그 뿌리라든지 뭐 줄기라든지 다른 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전류라 그러는데, 요걸 이동할 때는 뭐로 이동하느냐? 설탕으로 이동을 해. 이당류로 이제 전분을 갖다가 다시 이제 이당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그냥 보통 전분이나 이런 상태로 갖고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 이제 그 변온이 어느 정도 큰 것이라는 표현이 낮보다 밤의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변온이 크다는 건 변온이라는 거는 온도 차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낮의 온도하고 밤의 온도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얘가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서서히 이제 전류를 해. 전류는 양분을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거야. 잎에만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빨리빨리 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면은 감자에 영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지. 감자가 자라도록. 그 다음에 꽃이면 꽃에도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새끼 잎도 어린 잎에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양분을 줘야 된다. 그때 어쨌든 변온이 어느 정도 큰 게 전류가 잘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류량은 30도씨 이상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된대요. 전류 활동이 잘 안 된대. 그 다음에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면은 서서히, 이제 온도 얘기예요. 20도에서 30도씨 정도 되면은 서서히 이제 전류량이 증가를 해. 그 다음에 20도씨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급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의 온도가 많이 낮으니까 그때 전류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빨리 앉으세요. 괜찮아요. 자, 변온이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변온과 작물의 생장. 뭐 이거는 밤의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서 뭐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빠르다. 이게 대명제는 아니고 그런 작물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잘못 써놨어. 이런 작물도 있어. 여기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페이지 198에 보면은 그 뭐 맹류 이런 거 중간에 얘기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해서는 밤의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이렇게 생장이 빠른 애들도 있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생장이 빠르려면은 변온이 어느 정도쯤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런 변온 조건에서 괴근이 그 고구마 덩이 뿌리잖아요. 그게 현저하게 커진다. 촉진된다는 건 커진다는 거겠죠. 감자도 이렇게 좀 변온 조건에서 덩이 줄기가 발달한다. 콩도 이렇게 변온이 돼야, 그러니까 야간의 고온은 개화를 단축시키긴 하나 낙내 낙하가 조장된다. 그러니까 꽃은 피는데 말짱 도루묵인 거지. 근데 다 떨어지니까 꽃이 다 도루묵이다 이거죠. 담배도 주야간의 변온에서 개화가 촉진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말은 특정한 어떤 작물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생장이 빠를 수는 있지만 얘가 일시적으로 빠를 수는 있지만 얘가 결국 그 영양생장에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밤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변온이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변온은 작물의 결실에 효과적이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분지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그런데 벼가 적은 그 주야 온도의 차가 적은 해안지보다 빨리 오히려 등숙이 빠르고, 그 다음에 야간의 저온이 청미를 적게 한다. 청미라는 거는 그 벼가 잘 안 익어가지고 파란색 알갱이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있다는 건 이제 그 엽록소가 묻어 있는 알인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완전히 생식생장으로 못 넘어간 거야, 얘가. 그런 상태로 열린 거지, 예를 들면. 등숙기의 기온이 21에서 23도씨일 때 벼의 전류 축적이 최대가 된다. 등숙이 익는 거예요, 익는 거. 숙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벼가 익는 걸 갖다가 뭐 황숙, 등숙, 녹숙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등숙은 이제 그 벼가 막 익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얘기하면 돼. 등숙이라는 건. 자, 고온장애와 저온장애. 열해, 기온이 너무 지나치해서 입는 피해. 열사, 이거는 좀 짧은 시간에 이제 죽는 거 이런 거죠. 열사 온도 열사점이라고 한다. 너무 저기 뜨거우면 빨리 죽잖아요. 그게 열사인 거지. 그럼 열해의 대책은 뭐냐? 뭐 내열성 작물, 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좋겠죠. 잘 견디는 애들. 그다음에 재배 시기를 조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뜨거운 기간을 피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질소는 어쨌든 안 좋다 그랬죠. 계속 나와요, 이 말은. 그다음에 하고 현상. 하고 현상이 가끔 이게 뭐 용어를 뭐 물어보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물이 여름철을 지날 때 성장이 현저히 감퇴하거나 정지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사한다. 근데 이게 모든 식물이 이런 하고 현상을 겪는 게 아니고 그 한대성, 냉량성 작물들. 예를 들면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 티머시, 블루그래스, 레드클로버 요런 애들이 하고 현상을 받는 애들이야. 이게 이제 그 한대성 작물인 거예요. 요게 티머시, 블루그래스, 레드클로버.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물들은 뭐 피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고 현상은 그 한대성 북방형 목초라 그래요. 보통 뭐 그 지문에 나와 뭐 북방형 목초가 뭐 내지는 한대성 작물이 여름을 겪으면서 생장이 급격히 감퇴되고 뭐 급기야 죽기까지 하는 현상은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고 현상이다. 여러분 레드 클로버 보셨어요? 화이트 클로버는 많이 보셨죠? 레드 클로버가 또 있어. 이거 잘 유심히 보면 레드 클로버가 있어요. 빨간 토끼풀 있어요.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어요. 사이즈도 못 있어. 너무 아까시하고 있어. 그거 신기하더라고. 꽃이 빨갛고 대신 잎이 또 커. 얘는 크고 우리 그 보통 그 뭐죠? 우리 그냥 보통 화이트 클로버는 이렇게 땅을 기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위로 자라. 약간 위로 자라. 좀 그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자, 고온장애, 하고의 유발론인. 뭐 하고라는 게 결국 이제 고온에서 일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이제 하고가 뭐 이런 온도에 의한 거, 뭐 장일, 단일, 뭐 이런 장일, 단일 그거 알고 있죠? 낮의 길이가 긴 거. 여름이잖아, 이게. 예를 들면. 그것도 있지만 병충해나 잡초가 무성해지면 더 피해를 더 본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 하고 대책은 스프링 플러시. 이게 봄에 갑자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북방형 목초는 추울 때는 얘들도 잘 못 자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추우니까. 근데 얘들은 상대적으로 봄 정도가 되면 자기가 살기가 되게 좋은 입장이 되는 거지. 그죠? 북방형 목초니까 약간 좀 서늘한 데서 자라는 애다 보니까 봄, 이게 스프링이잖아, 스프링. 그때 얘네들이 막 자라. 근데 이제 막 자라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때 왕창 자라고 여름에 죽는 거거든, 얘가. 이때 오히려 천천히 자라는 게 오히려 이 하고를 극복하는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자주 이렇게 잘라주는 거, 예촉, 그죠? 그런 것들을 해주면 빨리 못 자라잖아요, 얘가. 잘하면 잘라주고, 잘하면 잘라주면 빨리 못 자라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얘 억제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 주고, 뭐 물 주면 시원해지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고의 대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장애에는 크게 냉해와 한해가 있다.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데, 냉해는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결빙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의 저온. 결빙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식물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주로 이제 여름작물이겠죠. 여름작물은 좀 약하니까.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좀 서늘해지면 얘들은 잘 못 자라는 거지. 냉온 피해를 받는 거예요. 냉해의 양상은 크게 지연형,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장해형,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병해형,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다고 책에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2가지만 설명했는데, 지연형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에 얘가 생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냉해 이렇게 계속 피해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뭐 냉온이라든지 일조 부족, 이런 식이 되면은 등숙, 아까 나왔죠?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수, 수량,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지연형 냉해라 그러고, 이제 장해형 냉해는 그 중에서도 생육 기간 중에 그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특히 약한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야? 생식생장기. 그럴 때 얘가 이제 저온 장애를 받으면 얘가 불임이 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그걸 뭐 타페트 비대 현상이라고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얘가 이제 결국 불임 현상을 만들어낸대요. 응? 그 언제? 그러니까 생장기, 영양생장기가 아니고 생식생장기. 그죠? 그때 이제 뭐 그 꽃가루 이제 뭐 화방 형성하고 뭐 그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꽃가루 만들고 그런 때 이제 이렇게 저온이 찾아오면 타페트 비대 현상이, 그러니까 타페트 세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포인가 봐요. 그 생식생장 그 하는 그 화분 있잖아, 화분. 벼의 그 숫꽃. 거기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타페트 비대 현상을 초래를 한대요. 그러면 걔가 그 화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그 불임을 시키는 거지. 뭐 불임이 되면 당연히 쭉정이가 만들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해형 냉해는, 냉온으로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애를 병원균이 또 치매를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얘들은 가중을 시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실비실을 하는 애를 이제 병원균까지 이제 침입을 하는 그런 경우. 그 병의 발생을 또 크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은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혼합형이라고 보면 되죠. 냉해의 초기 증상. 냉해가 이제 생기면 세포막, 그 세포막이 뭔지 아시죠? 그 세포막이 이렇게 그 손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추우면. 보통 이제 밖에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포막이 있는데, 저온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저온이 되잖아요. 이렇게 저온. 이제 추운 날씨가 돼. 그럼 이제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에 보면 이제 그 세포막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인지질이라는 그 인지질막이잖아요. 세포막이라는 게 결국. 인지질막이 이렇게 딱딱하게 좀 굳어져. 얘들이.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그러면서 얘가 이제 굳어지면 얘가 원래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얘가 원래 기능을 못 하면서, 원래 세포막은 선택적인 투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물질은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그러면 그 이제 세포막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세포막에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들. 그게 이제 뭐 냉의 어떤 세포막 손상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합성도 잘 안 되고, 뭐 세포가 망가졌는데 광합성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양분의 흡수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이제 냉해에 대해서는 어떤 재배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냉해에 대한 대책. 냉해에 대한 이게 재배적인 대책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타네. 그냥 냉해에 대한 대책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온을 올리는 게 있어. 그죠? 온도를 올려.
예를 들면 뭐 그 온조 수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뜻한 거 뭔가 히터 같은 걸 넣는 거겠지 뭐. 그런 수로 같은 거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OED라는 그게 있대요. 이게 수온 상승제래. 뭐 이런 화학 약품도 뭐 타면 되나 봐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온을 상승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이제 두 번째 재배적인 방법으로는 뭐 묘 같은 거를 갖다 보온육묘를 해가지고 심어서 조파, 조식, 일찍 심고 일찍 이양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양을 해서 그 벼 같은 경우도 너무 늦게 수확을 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설이 내리니까 그 기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기간을 피하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보온육묘를 해서 빨리빨리 키워서 조파, 조식을 해서 그 냉해가 오는 시기를 피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재배적으로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상, 칼리, 마그네슘 같은 거를 공급을 하면 좋고, 그다음에 뭐 물을 깊이 댄다든지, 뭐 물을 좀 많이 주면 그래도 냉해가 좀 덜 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항성, 회피성 품종을 또 선택을 하면 냉해에 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추운데 잘 견디는 그런 작물을 선택하는 거지. 예를 들면 벼 중에서도 통일계 벼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통일계 벼는 열대성 벼거든. 인디카. 옛날에 배우셨죠? 인디카 품종인데, 뭐 요런 거보다는 일반계 우리나라 자포니카. 뭐 자포니카 일본 쪽 그 계통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계 벼가 이제 들어와서 얘가 이제 온대성 벼거든요. 자포니카. 예를 들면 인디카 벼보다는 자포니카 벼가 내냉성이 강하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저온장애. 그 중에서 이제 아까는 냉해였다 그러면 이제 한해가 있어요. 한해는 이제 월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때 받는 피해인데, 이거는 동해가 있고, 동해는 이제 월동자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해, 서리가 내려서, 서리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에 더해서 이제 건조의 습해, 설해 등이 같이 이게 관련이 될 수가 있어. 요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건조의 습해, 설해 등이 관련이 돼서 같이 더 일으키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한해다. 이제 한해에 대한 그 내동성? 여기 이제 이게 제목들이 빠져가지고 이게 참, 그 한해에 대한 내동성에 대한 얘기예요. 내동성이 언제 강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제목을 달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발육 단계가, 작물의 내동성은 영양 생장 단계가 생식 생장 단계보다 더 강하다. 지난번에 그 내한성, 그거는 이제 건조한 거, 건조한 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을 한자. 그것도 영양 생장 단계가 더 강했잖아요. 생식 생장 단계보다. 마찬가지로 이 한해, 이건 추울 한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식 생장 단계가 일반적으로 약한 거예요. 얘들이. 형태적인 요인은 뭐 포복성인 것, 관부가 깊어서 땅속에 생장층이 땅속에 깊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동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잎 색깔이 진한 것이 강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잔디가 있고, 잔디 있잖아요. 잔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맹문동을 비교를 하시면 알아. 잔디는 약간 연녹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맹문동은 어떻죠? 아주 진한 녹색이죠? 그래서 얘들은 겨울에도 파랗잖아. 얘가 내동성이 강한 거예요. 응? 색깔이 진한 거.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생리적 요인. 뭐 생리적인 요인은 어쨌든 상해를 뭐 받았을 때 이렇게 저항성을 뭐 증대하는 내적 조건 등이 뭐 생기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요건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저온 장애, 동해의 기구. 동해라는 거는 뭐 한해는 조직 내 결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장애다. 그러니까 식물의 조직 내 결빙이 생기면 즙액의 농도가 낮은 세포 간격에 먼저 얼음이 생긴대. 그러니까 뭐냐면 세포하고 세포가 있으면 세포는 나름대로 그 안에 이렇게 보면 그 삼투압이 생길 정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있고, 그 다음에 농도가 좀 있어요. 얘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빨리 안 얼어. 결빙이 빨리 안 생기고, 오히려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간극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얼음이 먼저 생긴대. 근데 그게 얼음이 생기면 그때 그 세포 내에 있는 물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스며나와가지고 결빙이 점점 커진대. 세포 간극에.
그 세포 간극의 결빙이 점점 커지면 결국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점점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겠죠, 세포가. 근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그 세포도 죽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동해가 일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세포 외에서, 세포 밖에서 결빙이 일어나는 거, 그게 아까 방금 얘기한 세포 간극에 의한 결빙이 있고, 그거보다 더 추워. 너무 추워. 그럼 세포 자체도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이제 세포 내 결빙인 거야. 그러니까 세포 내에 원형질이나 세포액 자체가 얼게 되는 거. 뭐 이러면 뭐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세포 외의 결빙이 생겼을 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결빙이 빨리 녹겠죠. 그래도 어쨌든 물리적으로 파괴가 된대. 그러니까 어쨌든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세포 입장에서는. 그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얼어 죽는다는 얘기겠죠, 이게. 추운 거 얘기니까. 결국은 세포의 결빙이든 세포 내 결빙이든 너무 빨리 온도가 변하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뜨뜻해져가지고 얼음이 빨리 녹는다든지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온장애. 동해가 같은 말이에요? 한해의 종류가 동해가 있는 거지. 앞에 동해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상해도 있다 그랬죠, 앞에. 설이 내리는. 설이 내리는 거? 네네. 상해, 동해, 네. 그쪽의 숲의 설이. 네네. 자, 이제 동해의 기구. 이건 했죠. 자, 작물의 내한성, 내동성. 근데 결국은 비슷한 얘기예요. 추위에 견디는 힘인데 그 중에 이제 얼어붙는 데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내한성, 내동성인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하는 인자가 뭐냐? 원형질의 수분 투구성이 클 때, 그다음에 원형질의 단백질의 SHG 같은 게 많은 거, 그다음에 그 지방 성분들이 그 세포질 내에 좀 있을 때, 물만 있는 것보다 이런 지방 성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는 점이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빨리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당분이 많이 있으면, 당분이 있다는 건 농도가 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설탕물이 그냥 물보다 빨리 안 얼잖아요. 그 얘기야, 예를 들면. 요런 것들, 요런 개념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내한성, 내동성이 강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요게 보면 대충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내용이 돼 있죠. 요걸 한번 이렇게 그 키워드만 있는 것보다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아. 그래야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동성의 계절적인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내동성의 계절적 변화. 월동하는 작물의 내동성.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점차 증가되고 다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 근데 기온이 내려갈 때 서서히 내려가면 작물도 어느 정도 버틴대. 그게 이제 내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특히 월동 작물은 5도씨 이하의 저온에 계속 놔두게 되면은 내동성 자체가 강해진대. 그걸 경화 현상이라 그래. 경화, 하드닝이라고 그러고. 이제 반대로 얘네들을 다시 따뜻한 환경에다가 놔주면 이 경화된 효과가 없어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둘 다 어쨌든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걸 급격하게 경화시키고 급격하게 온도를 올린다든지 그러면 경화하고 경화 상실이 되는 게 아니고 식물 자체가 이걸 버티질 못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 경우에 경화도 생기는 거고 경화 상실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물의 한해 대책. 추위에 대한 대책이에요, 결국은. 근데 일반적인 거는 방풍시설, 방풍림, 방풍벽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토질도, 일단은 이렇게 서리빨이 내리는 그런 토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점질 토양 이런 것들. 그럼 점질 토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한해에는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모래를 좀 섞어줘야 되겠지. 백토를 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내동성이 큰 작물 품종 재배하는 거, 보온 재배를 한다든지, 일항을 세운다든지 해서 뿌린 거를 깊게 해주면은 효과적이다. 일항을 세우고, 일항 세운 데다가 심으면 별로 좋지 않고, 그죠? 그 밑에다가 심어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고랑 쪽에다가 심으면, 예를 들면, 재배적인
대책으로 보면 이제 한해를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응급 대책도 있대.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 이제 한해를 빨리 좀 해야 될 경우에는 뭐 물을 주는 거, 물을 좀 따뜻한 온도가 되니까 땅보다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보다는 물을 공급을 하면 그래도 물이 또 이제 열을 흡수하면서 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온도를 좀 올리는 현상, 뭐 송풍법, 발연법, 피복법. 요거 예를 들면 뭐 거적 같은 거 덮어주면 한해를 덜 입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연소법, 온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연소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거. 살수빙결법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작물의 잎에다가 물을 뿌리면 그 작물이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물이 묻어 있잖아요. 물이 묻어서 얘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물이 한 20도 정도 됐던 게 뭐 한 15도 정도 됐던 게 0도까지 가면서 서서히 그 열을 흡수를 해, 얘가. 그러면서 이제 온도를 갖다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작물 자체에서는 마이너스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좀 어느 정도 따뜻하게, 뭐 0도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는 거지.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러면. 뭐 그런 걸 이제 살수빙결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후 대책, 뭐 피해가 가벼울 때, 피해가 가벼울 때는 이렇게 좀 비료 같은 걸 조금 줘서, 요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속효성 비료가 질소 비료예요. 요럴 때는 살려야 되니까 뭐 주는 경우도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심하면 대파, 아예 갈아엎고 따는 거를 심으라는 얘기죠. 그죠? 대파. 그 다음에 과수리에서 피해를 입으면 이제 적화, 이제 그 꽃 따는 거를 좀 늦춰주라는 거예요. 어느 놈이 살아남을지 어느 놈이 죽을지 모르니까 좀 기다렸다가 냉해를 입으면, 한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 좀 늦춰서 좀 보고 그때 적화를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제 잘 하시고 그러면 되고.